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려했던 게 2차 감염이었는데 2차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6번째 확진자가 어제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3번째 확진자하고 같이 식사를 했던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2차 감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간밤에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아무튼 선포를 했는데요. 자,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2차 감염 문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차 감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그만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파가 이 지역 사회에서도 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이 커지고 길어지면서 네. 국내로 감염이 된 분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었고요. 예. 그런 유입 과정에서 확진된 분들이 접촉한 분들이 계셨고, 그 접촉한 사람 중에 분명히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는 이미 추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관리가 되는 상태, 그러니까 방역 체계 내에서 발견이 되는 거는 사실 크게 두렵지는 않고요. 아하. 지금 지역사회 전파는 일어났지만 지역사회 유행이 일어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이 2차 감염자가 그러니까 3번째 확진자하고 만났던 사실이 확인돼서 이른바 능동 감시 대상자로 이제 집에 계속 머물고 있던 그 사람이라는 뜻, 그러니까 이것이 갖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능동 감시 대상자였었냐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꽤 오랜 시간을 같이 식사를 했기 때문에 네. 이 거리나 시간을 보면은 능동감시자보다는 밀접 접촉자로 해서 자가격리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아하.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우리가 방역체계 내에서 이 접촉자를 놓치지 않았고 능동감시 중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진단을 냈고 그래서 이분과 또 접촉한 분들의 숫자가 네. 이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네. 또 그분들을 또 모니터링하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은 지역 사회에서 유행까지는 이어지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 관심은 이 2차 감염자와 같이 그 기존의 확진자로부터 감염이 된 사람이 추가로 나오는가, 나아가서 2차 감염자로부터 또 다른 감염, 3차 감염이 이루어지는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이 3번, 4번 환자라는 표현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아무튼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그분들과 접촉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번에 진단된 분들하고도 접촉한 분들이 일부 계신데 이분 중에서 이제 2차 전파에 의한 감염 발생, 확진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없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근데 어쨌든 저희가 능동감시 대상자도 이제 자가격리를 전체를 다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증상 발현 전에 격리가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네. 그리고 증상 발현이 된 다음에 적절하게 진단이 된다면, 어쨌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관리가 가능한 분들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유행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접촉자들이 자꾸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중에 누군가는 그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만약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이분들은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과 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런 경우에 이제 밀접 접촉자들이 양산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 유행을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하신 거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그 2차 감염자 능동 감시 대상자가 아니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를 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접촉의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네. 또 접촉의 강도가 낮은 일상 접촉자의 경우에는 능동감시라고 해서 실제 이제 생활에 어떤 자가격리와 같은 생활에 그 제한은 두지 않고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이제 보건소에서 담당 직원이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해서 증상 변화를 체크하는
그런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처음부터 증상이 없을 때부터 하면 아무래도 이 다른 접촉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고 확산 가능성이 확 줄어들죠. 예. 그렇죠. 능동 감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접촉자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아마 질병관리본부가 앞으로는 이 능동 감시를 했던 대상들도 자가격리로 다 돌리는 그런 걸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게 밀접 접촉자로 분류할지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할지 기준이 원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과거에 이제 메르스 이 유행 때는 뭐 네. 시간을 뭐 2시간이다 또는 뭐 공간을 뭐 어떻게 몇 미터 이내다 이런 기준을 뒀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애매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나면은 예를 들어 밀접 접촉을 2시간 정도 접촉으로 기준을 하고 나면 1시간 50분, 1시간 55분 그리고 2시간 5분의 차이가 뭐냐라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 역학조사관 같은 전문가들이 현장 상황을 뭐 정황이나 아니면 CCTV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2차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차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정부의 방역망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냐 밖에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 심각성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WHO가 간밤에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 약간 좀 늦었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수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사실은 이제 중국 내에서의 유행, 특히 우한시에서 유행 상황을 보고 또 이 대륙을 넘어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서의 지역사회 유행이 우려되는 충분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비상사태 선포를 했어야 됐고 그 과정에서 인적 교류나 뭐 이런 것들의 제한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줬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한 일주일 이상 늦어지면서 실제 여러 나라에서 이 대응 체계에 상당한 그 고생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중국과 아주 인접한 나라들이 매우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아무튼 그 국제적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으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어디까지 취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뭐 그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제 그 사람의 교류를 막는 거에는 반대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이제 중국의 유행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한을 비롯한 후베이성에서의 이동은 이제 통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지금 베이징 인근의 환강이라는 근처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의심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런 지역이 늘어나다 보면은 중국 전역에 대해서 이 환자가 들어올 수 있는 감염자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단순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해야 될지 뭐 이런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여행 제한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중국 안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이거는 좀 그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전면 입국 금지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 또 이 전면 입국 금지를 하면 입국을 반드시 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우회 경로를 찾게 됩니다. 뭐 극단적으로 밀입국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입국 자체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중에 만약 확진자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지역사회 감염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입국 금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국적 항공기가 중국으로 가는 걸 끊을 수도 있다면서요? 네, 뭐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그 입국이나 이 교류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인적 교류는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면 입국 금지와 같은 방안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제한적으로라도 교류 제한을 취하는 조치의 어떤 그 기준점은 중국원에서 지역 감염이 발생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좀 봐야 된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아산과 진천 이제 그 우한 교민들을 수용하기로 예정돼 있는 이 두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탕에는 감염에 대한 어떤 걱정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상황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또 많은 우려가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조금만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이 공동체 의식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시설에 이렇게 격리가 되었을 때의 주변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은 사실상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격리됐던 이 교민들이 철수한 다음에 이 시설에서 거주하지 않고 이 거주를 이탈을 해가지고 동네 마을로 증상이 막 생긴 상태에서 간다는 그런 아주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은 실제로 이게 뭐 공기를 타고 뭐 몇 킬로씩 가서 전파되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우려는 알지만 또 이분들은 또 그렇다면 어디로 보냅니까? 뭐 섬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냉정하게 상황 판단을 하시고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0739님이 지금 질문 주신 게 있는데요. 짧게 요것만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교수님. 그 수영장에 다니는데 물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예, 보통 이제 수영장과 같은 물 처리의 상황을 보면 염소 소독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영장 수준의 염소 소독을 하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체외로 나와서 물에 닿는 순간 바로 사멸하게 됩니다. 그래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중시 가천대 길병영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